세상의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 명의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와. 오늘 다뤄볼 아트는 바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의 대표작이죠. 오. 그 우디 앨런 씨는 어딘 나라 사람이죠? 뭔 개소리야! 감독도 하고 소설도 쓰고 코미디언으로서 하고 배우로서도 활동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예술가인데 대표작으로는 미드나잇 인 파리, 네. 네, 그리고 투 로마 위드 러브, 오. 그리고 카페 소사이어티 등이 있죠. 미드나잇 인 파리도 2011년 작품이고 한국에서도 2012년 7월 5일날 좀 늦게 개봉하고 나중에 예술성이 좀 인정돼서 2016년에 다시 개봉을 했어요. 재개봉을. 네. 그래서 한국 관객 수가 총 한 37만 명 정도. 상영 시간이 94분 정도라서 부담 없이 보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쵸? 8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후보작으로 올랐었어요. 어휴. 등장하는 배우들을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연기해요. 예, 그죠. 그렇죠. 누가 있죠? 특히? 토미 드스턴, 그쵸. 로키로 등장했던 토미 히들스턴이 스콧 피츠제럴드를 연기하고 위대한 개츠비를 쓴 작가. 그쵸. 그다음에 레이첼 맥아담스. 네. 마리온 꼬띠아르. 네. 다크나이트에서 나왔었죠. 예. 네. 주인공인 길 펜서 역을 하는 오웬 윌슨도 사실 익숙한 얼굴 아닌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그렇죠. 연기를 또 되게 잘해요, 굉장히 이 영화에서. 네. 그리고 에드리언 브로디. 네. 달리. 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게 나오는 에드리언 브로디가 있어요. 네. 피아니스트에 등장했던 에드리언 브로디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유명한 배우들, 물론 이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현재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하고 관객들을 그래서 즐겁게 해주죠. 장난 아니죠. 약간 그 예술가들의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인상 깊었던 예술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에드리언 브로디가 연기하는 살바도르 달리가 달리. 그쵸. 그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 어.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달리가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네, 주인공이에요 달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만약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왠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적 배경이 1920년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현실의 환멸감을 느낀 미국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약간 크루, 지금으로 말하면 크루같이 결성이 된 거죠.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또 말씀드리자면 네. 그걸 보통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자는 그걸 타락한 세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계속 술 마시고 네, 파티를 그렇죠. 즐기고 피카소라든지 아니면 거트루드 스타인 이런 굉장히 당대에 걸출한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1890년대를 한 번 더 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폴 고긴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드가 드가 그죠. 네, 그런 예술가들도 나오고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좀 디테일적인 측면들도 그런 대비적인 것들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낭만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자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는 비 맞는 걸 좋아하는 거. 네, 네, 그리고 길을 입죠. 네, 그리고 파리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좀 정치적인 색깔로도 좀 진보적인 그죠. 색깔 그리고 걷는 것.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은 좀 비 맞는 걸 싫어하고 미국에 사는 걸 좋아하고 관광객으로서 파리에 오는 느낌이죠. 네. 그리고 정치 성향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걷는 것보다는 차를 타거나 그런 걸 훨씬 좋아하는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좀 현실주의자적이고 낭만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꼬집은 게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던 음악하고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길팬들의 표정. 되게 연기 잘하지 않아요? 네, 그게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잘 못 느끼고 그냥 영화를 쫓아가기 좀 급급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기 시작하면서 그 연기하는 것도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뭔가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의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들리면서
길팬더 또 신나하는 모습들 또는 당황스러워할 때 그 표정들이 되게 약간 과장된 표정을 좀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영화의 그런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연기가 아니었나. 사실 여기 오웬 윌슨 분의 길팬더도 잘한 건 없죠.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데 굉장히 연기를 믿지 않게 익살스럽게 맞아요, 그 캐릭터를 잘 살려낸 것 같아요. 그쵸. 그 표정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처음, 1920년대로 갔을 때, 그걸 지각을 못 하잖아요. 네. 내가 그 과거로 왔다고 생각을 못 하고, 피치제라르드라요 하니까, 그 사람이랑 이름이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되는, 내가 과거로 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표정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디테일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우디 앨런이 확실히 그 길팬더의 편이다. 이 감독 자체가 그 길팬더의 편이다라고 서 있었던 게 영화를 시작하면 그 길팬더랑 이네즈가 서로 말다툼을 하잖아요. 길팬더는 파리에 와서 살고 싶다. 이네즈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완전 영화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요. 맞아요. 관객들이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파리에 대한 그런 어떤 낭만, 환상을 가지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길팬더의 편에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게 그래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영리한 장치인 거죠. 네. 자기의 의견에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고, 처음 그 장면, 색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은 파리에 진짜 가고 싶어요. 그죠. 네. 그 첫 번째 장면 아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저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장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둘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배경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발음이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또박또박했다는 걸 보고서 전 거기서 좀 디테일을 느꼈거든요. 표정이나 이제 입술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왠지 저는 더 또박또박 발음을 녹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 하고니까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여자 길이 나쁜 놈이죠. 여자를 셋이나 만나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자 레이첼 맥아담스는 우리가 치여서 사는 현실을 의미하지 않나, 그걸 상징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길이 먼저 과거를 경험한 후에 자기 신의 약혼녀에게도 이 자기가 한 너무 멋진 경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장소로 가죠. 자기가 그 차를 탔던,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떠났던 그 장소를 데려가는데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네즈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종이 울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같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네즈 먼저 떠나가죠. 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현실은 우리의 낭만, 우리의 꿈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앞서가요. 또 다른 상징은 우리 아드리아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거의 동경을 상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거의 동경을 상징하기 때문에 과거를 동경하던 길은 노스텔자를 가지고 있던 길은 아드리아나와 사랑에 빠지죠. 근데 또 아드리아나랑 헤어지는 계기는 아드리아나가 자기가 동경하던 과거 베레프크 시대로 가서 거기서 남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과거의 사람도 과거를 동경하고 그 과거의 사람도 과거에 동경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만난 게 이제 레아세도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현실에서 찾은 어떤 현실의 낭만을 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드리아나가 길의 모습이 수용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벨 에포크 시대에서 아드리아나와 약간 말다툼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남으려는 아드리아나와 1920년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또 거기서 자신의 로망대로 살고 싶은 또 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길이 아드리아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산파법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는, 아드리아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게 이루어졌지만 길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서 그려진 그랬던 모습이었던 거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자신의 있던 답을 끄집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길이 쓴 소설의 도입부를 보면 그 한 시대엔 시시하고 천박하기까지 했던 것이 단지 세월이 흐르면서 신비롭고 흥미로운 존재로 바뀌기도 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길이 쓴 소설은.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천박하고 굉장히 시시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낭만이 되고 동경이 되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벨 에포크 시대로 갔을 때 만났던 폴 고갱, 에드가드가를 만났을 때 에드가드가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에드가드가 이 시대는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소설을 쓰고 싶은데 그쵸. 각본 정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을 사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그죠.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 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면서 그런 낭만을 젖어서 봤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살짝 거기에 좀 떨어져서 보게 됐더라고요. 약혼녀는 파리를 즐깁니다. 현실의 파리를 즐겨요. 관광을 하고 그렇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길은 현실의 파리를 전혀 즐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과거를 동경하기 때문에 현실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또 근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 부부나 기타 등등을 만났을 때 길은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열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피츠제럴드 부부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그쵸. 해밍웨이는 결국 삶을 자살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동경하는 삶도 결국 가서 살아보면 다 똑같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삶이 되지 않나. 실제로 해밍웨이도 그 자신이 프랑스 파리에 있던 그 시간을 안 좋았다고 생각했대요. 현실을 즐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길이. 저도 그래서 항상 현실에서는 길이 헤매는 모습을 나와요. 그죠. 길을 그쵸. 헤매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길을 헤매는 모습을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 1920년대도 그렇게 헤매다가 가게 되는 그럼요. 것이고. 길을 잃고 가는 거네요. 네, 그래도. 계속 현실로 돌아오면서 과거 시대에 있던 일을 회상하면서 현실에서도 계속 길을 걸으면서 방황하죠. 그죠. 네, 길이 결국 현실에서 방황을 하면서 과거에서 자신을 찾아내고 현실에 돌아와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있는 낭만을 길에게 일깨워주는, 그쵸? 그래서 길의 소설을, 작품성을 인정해주는, 길의 낭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있는 이네즈, 폴, 그 친구의 그죠. 남자친구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계속 자각시키고 현실적으로 살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가브리엘은 또 그런 현실에서도 좀 그런 낭만을 다시 찾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길에게 맞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영화 엔딩 전에 가브리엘을 만날 때는 종이 치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종이 쳤을 때 길은 원래는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무의미, 허무함 그런 걸 깨닫고 나서 종이 쳤을 때는 현실의 가브리엘을 만나서. 근데 그러면 종이 치고 만났다면 가브리엘이 다시 과거로 온 사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과거. 또 그럴 순 없는 게, 또 현실에서 만났었잖아요, 한번. 낮에 낮에 만나긴 했죠. 그쵸.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장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계속 편한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준비한 게 없어서. 이네즈가 계속 폴한테 길의 소설을 한번 검토 받아보라고, 평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길은 굉장히 그거를 싫어하죠.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이네즈는 길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다 말을 해버리는데, 나중에 그 길이 과거로 가서 해밍웨이를 만났을 때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하죠. 작가의 자존심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도 자기를 투영한 살짝 삶의 지루함의 어떤 부분을 다룬 것 같고, 또 길의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냥 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 정말 온전한 자신을 투영해서 소설을 썼는데 남이 그것을 읽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한다? 저라도 조금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기분이 그죠. 들 수도 그렇게 있는 들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의 폴과 이네즈 같은 현실적인 사람들이 약간 길을 따돌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촬영 기법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갔던 씬을 보면은 이제 포를 사이에 두고 길과 이디즈가 이제 대립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이제 소설 이야기를 하자 길은 밖으로 빠지고 그 나머지 당사자들 이네즈와 폴과 폴의 여자친구가 셋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셋만을 비춰주는 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리듬감을 형성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BGM. 아, 음악 네. 좋았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비스트로파다라고 하는 그 지치 재즈풍의 노래가 있어요. 길이 방황할 때마다 특히 나와가지고 그런 약간 영화의 리듬감을 계속 전달해주죠. 그 말씀해주셨던 처음에 풍경 파리의 전경을 이제 비추면서 나왔던 노래가 이게 좀 프랑스어라 어려운데 시추 보면 안 많이 돼요. 현지 느낌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네. 약간 그 주봉 시추 보면 안 돼. 주봉네. 네, 아무튼 이게 뜻이 만약 당신이 내 어머니를 만난다면 이래요, 제목이.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를 만난다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1920년대에 나왔던 인물 중에 콜 포터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콜 포터 음악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우리도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합시다. Let's do it. 좀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들이 있으신가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좀 이런 스타일과 비슷했는데. 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어바웃 타임이나 어쨌든 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쵸. 또 레이첼 베르담스 사실 레이첼 베르담스. 네, 그렇죠. 전혀 다른 캐릭터긴 한데 그죠.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좀 더 낭만적인 사람이 그죠. 나오죠. 네, 저는 그 아멜리아 보셨어요 영화? 아멜리아. 네, 아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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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랑스. 네, 그것도 프랑스가 배경이고 프랑스 영화고, 거기서 또 이제 오드 토트가 자기의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좀 프랑스를 배경으로 그죠. 뭔가를 찾아가는, 자신의 영화-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그 영화도 색깔이 좀 독특한. 색감이 되게 예쁘죠. 그것도 또 그런 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 뭔가 색감에서도 느낌을 많이 받았긴 한데 사실 약간 그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 코드들이 조금 그죠. 약간 블랙 코미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치지 않았나. 오웬 윌슨이라든지 에드리언 브로디 같은 배우는 또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나왔고, 웨스 앤더스 감독이 촬영한 다른 영화에도 되게 자주 얼굴을 보이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더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영화의 메시지를 본다면 영화의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현실주의랑 낭만주의 둘 다 약간 살짝씩 꼬집은 느낌이에요. 물론 현실주의를 더 심하게 꼬집긴 했는데, 그렇긴 했죠. 네, 현실주의가 이러면 낭만주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쵸.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중요하죠. 왜냐면 그 둘이 처음에 볼 땐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첫 대사부터 둘이 잘안 의견이 맞아요. 달라요. 네. 첫 의견부터 달라요. 나는 말리부에다 살고 싶다. 나는 프랑스 파리가 좋다. 처음부터 갈리는 이 사람들이 헤어질 거라는 거를 참 잘 드러내고 있었어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엔 또 자기가 잘 맞는 콜포터의 노래를 사랑하는 그렇죠. 가브리엘가 그렇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죠. 중간에 물론 과거를 또 좋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아드리아나를 만나긴 했지만 그렇죠. 아드리아나가 좋아하는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1920년도가 아니라 더 과거 그렇죠. 1890년대. 비슷한 사람인 건 맞죠. 둘 다 과거를 동경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근데 그들의 현실이 다르죠. 그렇죠. 네. 현실이 다르기 현실은 때문에 다르겠죠. 과거도 다르고 그들은 맞지 않았고 오히려 가브리엘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어쨌든 끝이 났으니까요. 네, 명대사와 명장면을 꼽아보자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베레포크 시대에 가서 아드리아나와 길이 다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걸 쓰고 싶다면 환상은 없애야 된다고. 추억은 추억일 뿐이고 낭만은 낭만일 뿐이니까 현실에서는 또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해야지 또 현실에서 그런 낭만이 잘 묻어나온 가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장면과 명대사가 다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명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 이제 우리 아드리아나를 설득하는 그 장면 중에 아드리아나가 길의 얘기를 듣고
이 바로 1920년대가 황금기가 아니냐, 왜 과거로 돌아오고 싶고 과거에 남고 싶어 하냐라고 했을 때 아드리아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현재잖아요. 현재 너무 지루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명대사가 아닌가 싶고. 지루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작품을 꿰뚫는 한마디를 꽂자면 저는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루해. 누구나 과거를 동경하고 살지만 우리는 현재에서도 낭만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장면 같은 경우에는 전 맨 처음 시작 그 파리의 그 아름다운 맞아요. 거리, 비가 오는데도 따뜻한 색감을 입혀놔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 파리의 거리를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해밍웨이가 길펜더를 두 번째로 이제 길펜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920년을 떠날 때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해밍웨이가 차를 타고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타서 얘기했었던 대사인데, 진정한 사랑은 죽음마저 잊게 만든다. 네, 그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또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명대사로 그것을 고르게 됐습니다. 또 그 해밍웨이가 거기서 덧붙여서 두려운 거는 사랑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라는 얘기를 하는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정말 딱 해밍웨이가 했을 법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그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아드리아나와 데이트를 했던 데이트를 했던 그 장면, 뭔가 서로 처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풋풋한 썸 타는. 썸 타는 그런 장면들이 참 보기에 좋았고, 아쉬웠던 거는 좀 편집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장면 많이 잘린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시간을 위해서 좀 편집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물론 장면 전환은 예쁘게 잘 되긴 했었는데 풋풋하긴 한데 둘다 불륜이죠. 그건 그렇죠. 명대사, 명장면까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평점 및 한 줄 평을 해보자면, 네. 네,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죠. 영혼이 없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기대를 그렇게 하시나봐요. 네, 저를 먼저 평점과 한 줄 평을 매기자면, 평점은 일단 5점 만점에 예. 네, 저는 4점. 오. 네, 일단 색감이 미쳤죠. 색감은 그래서 그런 낭만이 없는 사람도 낭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색감과 풍경들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제 파리에 대한 동경도 별로 생기고, 그다음에 사실 개연성과 고증이 그렇게 매끄럽고 좋진 않아요.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도 그 시절 예술가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연기하는 각 배우들의 그런 집합체를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과거에서 나를 찾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한 줄 평이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 평점은 네. 3.7점이고요. 오. 웬만하면 5점으로 끊어주세요. 3.7점이 딱 네, 적당한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물론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또 풍경이나 또 배경들, 이런 것들, 예술가들의 모습들, 연기도 다 좋았던 것 같고,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것들은 좋긴 했지만 뭔가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게 게 모자랐고요. 네,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익살스러움과 그런 걸 살려서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제 한 줄 평은 프랑스 파리 가고 싶다. 가서 그렇죠. 재즈 들으면서 비 맞으면서 걷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기 걸려요. 우산 써야죠. 저는 좀 후하게 이번 영화는 4.7점을 오, 4.7점이요? 예. 4.7이요? 아니, 5점을 끊으려니까. 4.5점을 그럼 오케이.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0.2점 더 주고 싶은데 깔끔하게 4.5점으로. 한 줄 평은 정말 간단합니다. 레이첼 메가담스, 마리아 꼬띠아르, 레아 세두.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각 1.5점씩 해가지고 4.5점인가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주고 싶은데 여자 등장인물이 부족했다. 아니요, 그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길이 오히려 깎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오늘 세모아에서 다뤄보았던 아트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예술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